죽은 다주택자에게 손 내미는 정부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해가지고 1월 10일 날 지난 라이브 다음 날 바로 발표가 돼가지고 약간 좀 늦게 다루는데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위해 가지고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많이 공급할지에 대한 게 1번, 그다음에 지금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지금 살리자라는 게 2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사실상 그 엄청 다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이다. 근데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 주택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니까 이 공급을 늘릴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보고서의 핵심은 매수자,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주택자, 앞으로 신규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뭐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뭐 여기 뭐 이게 있어요. 뭐 왜 이런 정책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뭐 사업성이 많이 안 좋아지고 뭐 주택 시장도 뭐 하락세로 전환되고 실거래가 지수도 뭐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뭐 늘지가 않고 있고 뭐 이런데 재건축 규제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면은 건설 산업, 지역 경제 등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건설업하고 많이 밀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지금 최대한 한번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게 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4파트 정도 있어요. 도심 공급을 확대하고 뭐 다양한 유형의 집을 짓겠다. 그다음에 신도시의 공공주택도 뭐 늘리고 건설 경기 회복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들만 좀 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양한 파트가 있지만 가장 큰 파트는 이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 여러분들 이 신축 오피스텔을 좀 분양받아달라. 그리고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달라.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구축을 사든 말든 뭐 그건 상관없고 신축 좀 분양받아주세요가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한테 사달라는 거야. 자, 세대수 제한 폐지, 방설치 제한 폐지, 뭐 주차장 기준 완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생긴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빌라보다 조금 더 규제가 완화된 한마디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다.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 뭐 시골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뭐가 차이겠습니까? 도시에 살면은 대중교통이 좋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좀 덜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를 좀 완화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빌라를 짓는 것 대비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은 조금 더 소형, 그리고 조금 더 직장인들 사는 1, 2인 가구, 그리고 주차가 조금 더 규제가 좀 완화됐다는 거는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런 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요 세대수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요것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막 400세대, 500세대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나 뭔 차이야? 왜냐면 아파트처럼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었거든요. 이게 규제가 좀 완화됐다 뿐이지 아파트처럼 못 짓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했던 게 방 설치 제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규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옛날에는 뭐 너무 면적이 작으면 사실상 원룸이니까 방 안 만들면 원룸형 주택이면 주차도 안 돼 원룸에 그러면은 당연히 뭐 빌라보다 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빌라 다세대보다 조금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폐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세대수도 키워놓고 그다음에 뭐 방 개수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공유 차량이라는 거 뭐 소카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설치를 해놓는다면은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그 말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 공급을 할 때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좀 돈을 벌 수 있게. 지금 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비싸졌으니까 이 사업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자도 높아, 공사비도 높아 하니까 아 이거 지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 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은 조금 더 규모 있게 짓고 방도 많이 넣으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구조를 뽑아가지고 분양을 잘 되게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세대수 제한도 아까 없다고 그랬고 방 설치 제한도 없는데 거기다가 입지 규제 완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중심 상업 지역이라는데 한마디로 막 완전 역세권 있죠. 역세권 같은 데에는 사실 뭐 오피스텔이나 대형 건물, 상업용 건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원래 이게 주택과 주택 외에
비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비율이 90% 뭐 100%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주택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 용적률이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라는 게 밑에는 어쩔 수 없이 상가를 좀 넣고 위에는 뭐 아파트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이니까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다 아파트 만들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상업지역의 어떤 취지가 또 훼손되니까 주택을 너무 많이 늘리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단일 공동주택으로도 건축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걸까? 그러면은 지금 중심 상업지역의 도생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방 개수도 마음대로 넣고 그럼 세대수도 마음대로 넣으면 그냥 상업지역의 아파트 허가해 주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건가? 상당히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이제 건설을 짓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상업지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뭐 건물 짓느니 그냥 도생 하나 올려버려가지고 분양해버리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을 하는 시행사들한테 뭔가 조금 당근을 많이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그러니까 이제 60제곱 이하인데 아파트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는 빼고 도생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도생으로 5구 타입이니까 이거 발코니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25평형으로 해가지고 상업지역에다가 고급화 해가지고 분양을 하라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뭐 취득세도 좀 깎아주고, 물론 법 개정 전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큰 글씨로 좀 해주지. 어쨌든 최대 50%도 감면해주고요. 그리고 뭐 자금 지원도 해가지고 뭐 공사하는데 좀 이자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PF 대출 보증안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용적률 높은 땅 같은데 이런 데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내가 규제 최대한 많이 풀어줄 테니까 이거 많이 지어라 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케이스면은 혜택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어떤 느낌은 좀 받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 오피스텔에다가 발코니를 만들게 해줬어요. 이게 옛날부터 이 업계에서 많이 요구를 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들어가 보면은 왜 이렇게 집이 좁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 발코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발코니라는 거는 주택에만 있는 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발코니를 못 하겠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발코니 만들면 뭐 합니까? 다 확장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발코니를 이미 만든 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확장까지 다 해버리니까 똑같은 25평형이라고 가봤는데 오피스텔은 되게 좁아. 근데 발코니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뭐 빌라든 아파트는 똑같은 25평인데 한 33평 느낌이 나.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가면은 대부분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 한 15%에서 20%는 좀 작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발코니 유무였는데 이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당연히 신축인 거죠. 그러니까 신축 오피스텔 지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으로 오피스텔을 짓게 되면은 원래 없었던 발코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면적만 봤을 땐 이제는 아파트 같은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까지 고려한 설계를 아예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확장했을 때 상당히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오피스텔, 신축과 구축의 오피스텔 차이가 지금 되게 많이 날 그럴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코니를 만드는 건 가능한데 아직 확장은 못하게 해놨어요. 아직 요거는 뭐 검토 중이다. 아직은 뭐 계획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뭐 발코니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 몰래 확장해서 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뭐 발코니가 있는데 확장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이라는 게 이제 발코니가 생기게 되면은 고급 오피스텔은 사실상 이제 뭐 나중에 만약에 확장까지 되면은 취득세가 4.6이라는 거 제외하고는 사실 뭐 아파트 취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주차가 뭐 약간 뭐 부족할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그런 거 조금 고급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면적으로는 거의 아파트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책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 신축 오피스텔 발코니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주택도 아니고 취득세는 좀 뭐 높지만 그래도 이거 사가지고 여기다가 뭐 전세나 이런 거 맞추면은 괜찮겠는데라는 어떤 투자 수요가 또 늘어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그게 바뀌진 않았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줬는데 이거를 1주택자도 사도 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구입 부담 경감해가지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인데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주택이니까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는 또 안 돼요. 근데 6억 원 이하의 지방 3억 원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주택수 제외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주택이 아니라는 거니까 내가 1주택자였다. 그런데 만약에 도생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원래 2주택이 되는 거고 도생을 뭐 2개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3개가 되는 거고 3주택, 4주택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택 수를 아예 안 쳐버리니까 내가 지금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플러스 100채를 늘려도 취득세에서 중과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지금 만약에 내가 뭐 3채를 가지고 있어. 나는 3채면 취득세가 또 중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된 상태에서 100채를 사는 거니까 계속 중과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타트를 한 채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3채를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수가 추가가 안 될 뿐이지 기존 주택수 가지고 중과는 맞아야 돼. 만약에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고 싶다. 그러면은 빠르게 2채를 팔아가지고 1주택자가 된 다음에 다시 사야 되는 뭐 약간 이상한 지금 정책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아예 뭐 이런 거 자체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득세율 자체를 뭐 조정을 하거나 뭐 그런 모르겠는데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게 2주택자들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택자는 사지 말고 2주택자만 사라. 뭐 이상한 정책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왜 그러냐? 이게 1주택자가 만약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1주택자면은 2년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12억까지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하나 분양받았어. 그래서 요걸 내가 이제 준공이 됐다 치면 이제부터는 양도세 비과세가 또 안 되는 거예요. 2채 있는 사람 보고는 사도 돼요. 2채 있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막 개수를 늘려도 돼. 근데 3채 있는 사람은 늘려봐야 취득세에서 계속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채 있는 사람, 그럼 한 채 있는 사람은 이거 사도 되나요? 샀더니 1주택 특례가 다 미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라는 이상한 정책이 약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는 사도 되나요? 무주택자는 어차피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뭐 1주택자처럼 세금 취급을 받긴 받겠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2주택자만 사라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축은 뭐 혜택이 있냐? 구축은 어쨌든 혜택이 없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축이 지금 문제다.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못하면 공급이 안 되는데 뭐 기존에 지어놓은 구옥들은 어차피 뭐 공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빌라나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혜택을 안 주는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는 나왔었던 건데 임대사업자를 부활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아파트는 또 빼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빼고 오피스텔하고 도생, 뭐 다가구, 빌라 뭐 이런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면적도 60제곱 이하고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메인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빌라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임대 의무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 8년, 10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10년 하나 또 남았었다가 뭐 이걸 15년으로 늘리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이제 6년 정도로 또 약간 바꿨습니다. 근데 또 아파트는 제외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다주택자인데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너네 내가 임대사업자 예전에 다 없애버렸지 미안해. 근데 임대사업자 있던 분들도 막 강제 말소 시켜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한번 시장을 한번 막 박살을 내버렸어요. 정부에서 다 박살낸 다음에 이제 어떡하지라고 봤더니 다주택자들이 안 들어오면은 이거 사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주택자 너네들 좀 사주면 안 돼? 근데 예전처럼 4년이나 5년으로 하려니까 조금 짧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6년 정도로 애매하게 늘려놨어.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그런데 이게 아파트라면은 뭐 한 5년, 6년 이렇게 쭉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래도 좀 우상향하는 투자처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근데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주변에 공급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6년이나 가져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한번 박살을 내놨는데 야 미안한데 다시 한번
한번 임대사업자 좀 하면 안 되냐? 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너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나 판단한 거 아니야? 야, 내가 너 버린 거 아니거든. 다시 돌아와. 라면서 이거 임대사업자를 하라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제외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빼고 사기 싫은 것들 위주로 좀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좀 기간도 6년으로 좀 넉넉하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안이어가지고 이걸 과연 다주택자들이 받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만평 같은 것들도 막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주택자 이미 관짝 들어갔다. 근데 이거 뚜껑 열고 미안하다. 일어나라. 죽은 다주택자를 다시 일으키려는 약간 정부를 약간 좀 풍자하는 그런 만평 같은 것들도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더 너 왜 안 일어나냐 좀 일어나라 하면서 강제로 좀 떠미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보고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만 사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면 신축으로 좀 분양받아가지고 6년씩 임대사업자를 해줘라 라는 정책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된 걸로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다들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누구만 사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보증 가입 여건 개선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빌라 시장에 피바람이 부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전세보증보험이 126%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전세 시세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역전세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게 뭐 바뀌었네 하니까 뭐 이 126이 바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임대사업자인 사람은 보증보험도 막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하기 되게 까다롭고 힘든데 이것도 뭐 약간 뭐 풀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세보증보험 126%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안전진단 안 하고도 재건축 착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냥 준공이 30년만 되면 무조건 그냥 추진이 만들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 뭐 안 해도 그냥 조합 설립을 만들 수 있고 한마디로 조합을 그냥 만들어라. 30년만 되면 조합 만드세요. 따라오는 행정 절차는 조합 만들면서 같이 투트랙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단계를 밟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같이 어차피 시간 걸리고 기다리는 거 마찬가지니까 같이 기다립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뭐 지정되고 추진이 만들고 막 이거를 했는데 이걸 그냥 한 방에 몰아가지고 안전진단 나중에 받으시고요. 추진이 만들면 빨리 조합 신청하시고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빨리 조합 설립하시고 그러면 조합 설립하면서 돈 가지고 안전진단도 받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 면제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좀 뒤로 밀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미적미적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안전진단이 가장 뭐 1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전진단 하는 돈도 사실 누가 내는지 애매하잖아요. 아직 뭐 조합도 없는데 추진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 비용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합을 만들면서 안전진단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깔끔해진 것 같긴 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 때문에 못했던 건 아니니까 뭐 조금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해서 이거는 조금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재개발 노후도를 지금은 뭐 67%인데 60%로 완화하기도 하고 뭐 촉진지구는 50%다. 그러니까 노후화라는 게 그러니까 신축 빌라나 뭐 이런 원룸 같은 것들을 막 신축을 너무 많이 지어놓으면은 이 지역이 재개발이 전혀 안 되는데 요율을 많이 낮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축이 있어도 이제는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 애매한 땅 같은 것들도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최대한 좀 지구 지정 빨리 하고 좀 진행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후도가 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노후도가 나쁘다는 건 신축이 많다는 거죠. 신축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재개발 안 되겠는데요 하는 곳들 중에 요 경계에 있던 데들은 그래도 요번에 그럼 우리 추진할 수 있나?라는 식으로 약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해가지고 또 얘기 나온 것도 있는데 요게 좀 애매하죠. 뭐냐면 이게 도시별 청사진에서 일기 신도시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우리가 제시를 하겠다 하반기 중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이 중에 선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선도지구라는 거는 이제 선도 가장 먼저 할 지역 그리고 선도지역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지역도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선도지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하면 여기가 가장 1차로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열심히 지원할 테니까 빠르게 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냐? 이번에 놓치면 20년 밀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 집주인들이 요 선도단지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20년이라는 거 진짜 오랜 세월이잖아요. 예를 들어 분당만 볼게요. 분당이 지금 한 9만 7천 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0만 채인데 10만 채를 10년에 나눠서 재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10단계로 그냥 10년 단위로 10개의 지구가 생기겠죠. 순서가. 그럼 10년에 걸친다면 1년에 10,000채씩 해야 돼요.
1년에 10,000채씩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하는데 한 3년은 걸립니다. 아무리 못해도 3년은 걸리는데 3년 동안 이 10,000채 하면 3만 명, 그러니까 3만 채죠. 그러니까 인구로 치면 한 10만 명입니다. 3만 채의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만 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딘가 옮겨놔야 돼요. 그러면 이 주변에 갑자기 3만 채의 아파트를 어딘가 딱 지어놔야 돼요. 여기 지어놓고 여기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들어오시면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요 3만 채를 그러면 어디다 짓냐.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주 계획이라는 게 되게 뾰족한 게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이주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보면 25년도부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1기 신도시의 도시별로 한 개소 이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주 단지를 정말 조성할 수가 있나,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한 개 단지씩 정도 하는 수준, 아까 말한 대로 3만 채를 지어놔도 10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3,000채를 짓는다? 100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씩 미뤄질 수도 있구나. 무조건 선도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선도 단지들 하는 도중에 벌써 한 5, 6년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각보다 현실화를 하려니까 막막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선도지구를 지정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별로 하나씩 뭐 2개씩 정도는 다들 지정을 할 것이고, 뭐 동의율 높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모인 단지들 정도로 하겠죠. 그런 것들 한두 곳 정도 하면은 아마 뭐 몇 년이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사기 예방책 같은 것들도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중개사의 책임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뭐 공제 한도도 높이고 뭐 중개사가 직접 확인 설명하는 의무도 부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공제 한도라는 거 우리 뭐 공제증서 1억짜리 뭐 이렇게 받거든요. 이 거래할 때. 그럼 뭐 1억이나 보장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1년에 총 1억이죠. 총 1억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 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작정하고 뭔가 일어나면은 1년에 1, 2억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 공제 한도라는 게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있어봐야 사실 사고 터졌을 때 큰 의미는 없고, 뭐 중개사들이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의무로 확인하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보증금 피해 경감해가지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낙찰되기 전에 LH가 아예 감정가에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낙찰가보다는 보통 감정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비싸니까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덜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건 있는데, 보증금보다 감정가가 더 낮으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을 감액을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가보다 더 많이 물어주지는 않으니까 다 피해를 보장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렇지만 뭐 낙찰가 가는 것보다는 감정가가 그래도 좀 높으니까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이라도 피해를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뭐 추가적으로 뭐 물량 확보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뭐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공원 녹지를 뭐 조금 바꿔가지고 그런 거에 원래는 뭐 공원 만들 때에다가 아파트 좀 더 짓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절차를 뭐 조금 최대한 좀 개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최대한 착공을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추진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인천 계양이 뭐 제일 빠른데 여기가 지금 토지 조성이죠. 22년 12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한 1년 전입니다. 한 400일 전? 1년 전쯤에 여기가 이제 토지를 조성한다고 택지 조성 착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됐어요. 이제 1년 됐는데 상반기 착공이면은 1년 반 안에 지금 뭐 기반 시설 좀 닦고 나서 거기다 바로 착공을 한다는데 이게 가능할지 좀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시범 단지 뭐 하나 정도는 착공할 수는 있겠지만 이 특정 단지 착공할 수 있게 토지 공사 해놓고 거기에 착공은 하고 나머지들은 계속 토지 공사를 막 하고 있는 뭔가 그런 약간 공사판이지 않을까. 다 정리가 되고 찬찬히 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택 착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도 이게 뭐 착공은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되기는 너무 조금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된 데들도 많거든요. 지방 미분양 대책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기존 1주택자도 포함입니다. 아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신축 분양받는 거랑은
다르게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을 사는 거는 다주택자도 그렇고 유주택자도 그렇고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1주택자도 1주택 특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을 내가 뭐 서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은 사실상 1주택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모든 세금에서.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세요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미분양도 이 준공 전에 미분양이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다 될 때까지 어떻게 팔아보려고 했는데 안 팔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산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뭐 투자성이 좋은 거냐? 이건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준공 후 미분양이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악성이다 보니까 이제 뭐 분양가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나 사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도 세금적으로는 좀 불이익은 없으니까 뭐 금액을 잘 사면 뭐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투자처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는 열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사는 것도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존 1주택자만 가능하고요. 뭐 다주택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어디가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을 열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투자 가치가 전혀 없지만 뭐 세컨드 하우스라거나 별장처럼 쓰고 싶은 뭐 그런 지역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 효과는 다양하게 뭐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잘 될지 좀 의문이에요. 이게 뭔가 대규모로 정책이 막 발표가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수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거는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없어. 1주택자한테도 막 이거저거 다 빼고 뭐 아파트도 안 되고 뭐 막 그래요. 그리고 신축만 되고 뭐 구축은 사면 뭐 의미가 없어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하래. 그런데 이제 공급자 위주로는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PF도 막 열어주고 아까 말한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어라라는 겁니다. 많이 사세요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많이 지으세요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살 사람들이 많으면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짓습니다. 왜냐면 뭐 손님이 많으면 음식이 모자르면 음식 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냄새 맡고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선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많이 지으세요라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 살 사람이 있어야 만들죠라는 약간 의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게 공급 대책인데 사실은 공급 대책은 수요 대책이 더 맞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뭐 이렇게 매수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수로 다시 막 돌아오는 것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웬만한 정책들은 다 아파트는 제외고요.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안 되고요. 뭐 1주택자만 뭐 하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은 좀 많이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매수하려고 하잖아요. 이 대책을 따라서 한번 매수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도 법 개정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표한 것들의 대부분이 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쉬운 거 아까 안전진단도 뭐 약간 일부 좀 지연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안 하는 거 정도는 뭐냐면 그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거에 맞춰서 선도지구 지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착공한다는 거, 뭐 지정한다는 거, 뭐 이 정도 말고는 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라는 이제 국회와의 어떤 또 다툼도 있고 뭐 논의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안 돼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막 떠돌고 있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다가 실거주 의무 폐지 좀 해달라고 막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법 개정 사항인데 그냥 뭔가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게 저번에도 이렇게 했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 법 개정 사항을 그냥 대책으로 발표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중에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뒤면 또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 지나고 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급해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에 뭐 어떤 혼돈은 줄 수 있지만 어떤 영향도 특별하게 줄 수도 없고 이런 정책이었던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이 실제 영향력이 있는 정책 같은 거는 사실 총선 이후를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 법이 바뀌냐 안 바뀌냐도 사실 더 중요한 거라서 지금 이 정책 발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부의 방향성이 이렇구나. 정도로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반영해서 어떤 특별한 투자 선택을 하시는데 사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